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구본 도서관 책을 읽을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책을 본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봐서 뭔가를 깨닫고 미래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내가 염두에 두던 그 이상의 모습을 지금 전 세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이제 석 달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9달 정말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2월 28일 날 시작했을 때만 해도 뭐 한 2주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정말 지상전까지 이어지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이 이제 옆 나라로 불똥이 튈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두바이의 모습은 상당히 초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고 평화롭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우리는 친구야. 그래서 다 그냥 바닷물에 발 담그고 떠들고 놀고 협상도 하고 하던 그런 동네가, 이제는 두바이라는 동네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 역사를 21세기 역사를 바꿔놨다라고 하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전쟁은 아직도 싸워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지금 4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날 시작됐으니까 지금 이제 4년을 훌쩍 넘어서 5년을 향해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뭐 뭔가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전쟁을 왜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하지만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 달에 수백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환타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뭐 같이 짝짝꿍 잘하던 나라들끼리도 지금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전쟁이 일상화되고 있고 뭐 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다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지금 지극히 평화롭고 뭐 문제없어 보이는 이런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까? 지금 평화로워 보이는 많은 나라들이 5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지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 세상을 그나마 그럭저럭 움직여주던 질서라는 것이 이제 붕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질서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량제 봉투 갑자기 이제 품귀 일이 벌어졌죠. 사실 저는 좀 보고 약간 웃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종량제 봉투가 정말 없어서 쓰레기를 못 버릴 정도 상황이 되면 당연히 대책이 나오겠죠. 무슨 봉투든 자관 담아서 내놔라. 뭐 종량제 아니고 뭐 옛날식으로 수거를 하던 뭐 어떻든 간에 뭔가 대책이 나올 텐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반드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돼라고 하는 질서가 앞으로도 계속 존속이 된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액션을 취했던 거죠. 즉 질서라는 것은 사람들이 따라야만 한다라고 하는 암묵적 동의 하에서 이제 가는 거죠. 안 따르면 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은 전 세계에서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겨도 혼나지 않고 혼낼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존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많은 약속들이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했던 한미 상위 방호조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떻든 대한민국을 그동안 번영하게 만들게 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판으로 간주됐는데, 이거 믿을 수 있어? 라는 생각도 요즘에 좀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난 8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 나토라고 하는 이 세력도 정말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뭐 그 와중에 러시아와 이제 북한의 또 상호 방위와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조약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한 정신없는 2026년 4월에 좀 소개드릴 책은 상당히 파격적인 제목의 책입니다.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이라는 책이죠. 사실 이 책은 이제 가상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옛날에 가상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은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냉전 시절 말미에 엄청나게 많은 책이 나왔고, 제가 정말 어릴 때 열심히 보던 탐 클랜시의 소설들이 대표적이죠. 탐 클랜시는 뭐 붉은 시오로를 비롯한 정말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이제 레드스톰 라이징이라고 하는 붉은 폭풍이라고 하는 이 3차 세계대전을 가상으로 쓴 이 책이 정말 글로벌한 베스트셀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승리한다면이라는 책은 유럽에서 위기 상황이 생긴다면이라는 주제로 스토리를 전개를 합니다. 그럼 소설이냐? 당연히 이제 없는 이야기를 썼으니까 소설이죠. 그런데
탐 클랜시 같은 소설이라기보다는 전문가, 그러니까 방위, 안보와 관련된 전문가가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보다 냉정한 어떤 인식에 기반해서 쓴 미래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톰 클랜시류의 이런 이제 소설하고는 좀 차별화된 미래 시나리오라고 이제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자인 이제 카를로 마살라라고 하는 이 저자인데요. 이 저자는 이제 미넨 연방국방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이자 군사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안보 상황들을 우려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2022년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 이제 크림반도 이제 강제 병합부터겠죠.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가상을 해보는데 카를 마살로 교수가 근미래를 대상으로 쓴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미래 언제냐? 2028년. 올해가 202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독일에서 2025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 2026년에 지금 번역이 돼서 나왔고요. 이 책의 시나리오는 202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후 미래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가까운 아주 가까운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걱정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동향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있는 요 갭을 뚫고 칼리닝그라드를 육로로 연결하는 그러한 이제 시나리오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저자 그리고 이 책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이 책의 시작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부 지역에서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일단 25년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24년에 책을 썼을 테니까 2025년에 전쟁이 끝났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전쟁이 끝난 이유는 더 이상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할 여력이 없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러시아는 어떻든 자국의 경제를 전시 경제로 지속을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계속적으로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서 점점 더 이제 서방을 압도하는 그러한 흐름이 가니까 결국 이제 양쪽이 우리 타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체 영토의 20%, 그러니까 지금 돈바스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이죠. 남부 지역 같은 경우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니까 많은 지역을 넘겨주는 것으로 이제 종결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 쪽에서 지금 넘겨주고 끝내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와 상당히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일단은 이 소설에서는 이 회담은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회담이 마무리된 것으로 이제 돼 있고요.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제 전쟁이 끝났어라는 안도감이 이제 팽배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새로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20%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강제 이주, 재교육, 그리고 수용소 운영, 강제 입양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지만 유럽 국가들은 애써 외면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지역들, 그러니까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점령한 지 3년, 4년 된 지역들이 많죠. 이 지역과 관련돼서 러시아는 러시아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왔고 여기에서 우리가 평시라면 인권 유린과 관련돼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만 지금은 다 지나간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저자는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정리되고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누가 제일 득을 보느냐? 누가 득을 볼까요? 극우 세력들이 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자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서부터 이 전쟁은 어떻든 오래 갈 필요가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고 빨리 매듭을 질 수 있는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빨리빨리 들어주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고 가면 그냥 금방 끝낼 문제였는데 지금 수년 동안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유럽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떠안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군비 지출과 관련된 문제를 만들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런 바보짓을 했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승리한다면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에서 족족 극우 세력들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도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극우
러시아가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 저자 역시 프랑스에서 새로운 극우 정권이 이제 등장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바로 가까운 미래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잘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우 정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났고, 그러니까 유럽에 그동안 있던 미군들은 이제 짐을 싸서 점점 철수를 하게 됩니다. 즉 미국이 항상 이야기하던 아시아로의 전환,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역시 지극히 예측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병력을 빼고 장비를 철수시키고 유럽은 유럽 국가에 맡기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 집중하는, 이제 이런 모습은 올해 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극히 타당한 이제 그러한 시나리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사퇴를 하고 젊은 후계자를 지명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 저자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 옐친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푸틴 대통령을 지명하고 이제 간 것처럼 푸틴 대통령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물러나고 젊은 후계자를 지명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젊은 이미지의 개혁적인 그 누군가를 후계자로 지명을 하면서 서방에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의 대결주의, 대결을 위한 여러 가지 구상들이 막을 내리고 과거와 같이 이제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이제 높아집니다.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러시아를 겨냥한 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강 노력들 같은 경우도 흐지부지 되면서 다시 이제 평화와 관련돼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 취임한 러시아의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결코 그러한 유럽의 기대대로 움직이지는 않는 거죠.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들을 안심시키면서 과거 독일이 사용했던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자는 생각을 합니다. 즉 1936년에 이제 라인란트를 대상으로 했던 어떻게 보면은 당시 히틀러의 도박이 이번에 21세기에 러시아에서 다시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지도를 보시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프랑스와의 접경 지역, 즉 라인강 서쪽에 있는 라인란트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뜯어서 프랑스가 점령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틀러가 이끄는 새로 들어온 정부가 이 지역에 병력을 진주시키는 이러한 모험을 이제 감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베르사유 체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내 멋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선전포고와 같은 일이었죠. 사실 이때 뭐 프랑스라든지 연합국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무력으로 대응하거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핑계는 있었습니다. 원래 독일 거였잖아. 원래 독일 거였으니까 독일이 이제 가져가겠다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지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이 당시에 라인란트로 진군했던 독일군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위풍당당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속에는 텅텅 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관총 걸어놓고 총 몇 발만 쏴도 도저히 전투를 지속할 수 없었지만 허장성세로 상대를 속이는데 성공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히틀러는 뭐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지역에 대한 병합 작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연합 세력들이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없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히틀러가 결국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뭐 지금은 전 세계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2026년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어느 나라가 러시아가 다시 이런 식의 전술을 채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러시아가 주변 지역에 대해서 다시 뭐 발트 3국이 됐던 어느 지역을 침공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단호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후퇴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새로 취임한 푸틴 대통령의 후계자는 분명히 유럽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이다. 어떻게? 나토가 이야기하는 공동 대응, 그러니까 한 국가가 침공을 받으면 모두가 침공을 받은 그런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합쳐서 대응한다라는 집단 방위 체제가 진짜로 유효한 건지 이제 시험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과거 냉전 시절에는 한 나라 여기저기 소련이 찔러본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대응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토가 힘을 합쳐서 대응하는 것은 확실한 그리고 누가 봐도 나토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확고부동한 디폴트한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제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찔러보기에 나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찔러볼 것이냐? 러시아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자기가 그동안 연구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효과적으로 잘 조합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의 어떤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그리고 전술들을 전개할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우리한테도 상당히 위협적인 그러한 시나리오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러시아는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가지 군벌 세력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움직여서 다시 대규모 난민 사태를 촉발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만 명의 난민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에 뛰어듭니다. 그러면 지난 우리가 과거 시리아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잘 아시다시피 유럽은 또 한 번의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겪을 시나리오 중에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봤어요. 북한이 붕괴할지도 몰라. 그러면 요즘엔 그런 말 별로 안 하지만 붕괴할지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북한의 선택은 뭐냐? 전쟁이냐?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북한은 뭘 선택하면 되냐? 그냥 매일 10,000명씩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으로 내려보내면 됩니다. 뒤에서 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하루에 10,000명.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하루에 10,000명이라고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어떻게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면 얼마죠? 200만이 됩니다. 1년이 되면 300만이 돼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대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선량하고 어떻게 보면은 총에 밀려가지고 내려온 주민만 있을까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누군가가 섞여서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2천만의 수도권에 여기서 20만만 추가로 꽂아넣어도 대혼란을 유발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총 한 방 안 쏘고도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란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하루에 10,000명씩 배 태워가지고 동해바다로 보내가지고 일본으로 떠밀 수도 있습니다. 일본 역시 대혼란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과거 소련에 있던 많은 영토에 있는 나라들은 독립을 했죠.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여전히 러시아어를 쓰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발트 3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이겠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다시 여러 가지 혼란을 조장합니다. 이런 국가들이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다. 우리는 동포들을 구원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마타도어라든지 이런 것을 자행을 합니다. 러시아가 이런 건 정말 잘한다는 것은 다 알죠. 하이브리드 워라고 합니다. 전쟁은 아닌데, 전투는 아닌데, 총칼은 들지 않지만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술들을 효과적으로 동원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이 책에서는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중국도 나섭니다. 어떻게? 중국 같은 나라는 남중국해의 지역에서 필리핀 주변 지역에서 긴장 수위를 갑자기 확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태평양 함대를 비롯한 여러 세력들이 중국과의 대치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슨 행동에 나설 때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미국을 붙잡아주는 견제 정도 역할은 이신연심으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세계의 관심은 다 남중국해나 필리핀이나 이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가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까지 하면 이거는 스포일러, 스포에 당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 와중에서 이제 긴박하게 움직이는 여러 나라들의 모습들을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어떻게 보면 안보 전문가로서 이러한 수많은 안보 회의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잘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미국까지 이르는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긴박하게 움직이는 여러 모습들을 생생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을 이제 활용하는 러시아의 모습들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나토라는 조직이 이러한 러시아의 위력 그리고 핵무기를 들고 나온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정말 나토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럽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안보 질서라는 것이 과연 2028년에도 유지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학자적인 궁금증이 이제 시나리오로 구체화된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뭐 책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금방 다 읽을 수 있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지만 그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묵직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평화에 취했고 세상이 변했다 말은 하지만 그냥 이 현실이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쟁에 대해서도 확실한 전략에 따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아이고 돈 좀 주고 뭐 지원해보자라고 하면서 이도저는 아닌 상황이 유지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국민대로 필요하고 군수업체들은 군수업체대로 이제 생산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무기 비축은 무기 비축대로 없는 어떻게 보면 피로감만 증폭된 상황이 유럽의 지금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되게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민주주의라는 나라는 되게 피로감에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로함을 느끼면 결국 정치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틈을 타서 포퓰리스트가 등장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예견된 약점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지도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 이런 것들이 설정돼야 되지만 이런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극복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래 참 이놈의 핵무기라는 존재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대가 핵을 쓸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못 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진짜 못 쓸까요?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이 핵을 쓸까 안 쓸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뭔가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늘어놓게 되고 그 카드 중에서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워게임 같은 경우를 해봤을 때 종종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타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한 번만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뻔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즉 러시아라는 나라 핵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핵 보유국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 유럽 이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유럽이 여기에 대해서 저거는 블러핑이야 라고 생각하고 과연 단호하게 대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 라고 저자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8년이면 이제 2년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자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028년 딱은 아니겠죠. 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다단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최근 들어서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된 전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괴롭히고 있다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도 뭔가가 바뀌겠죠. 근데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란 전쟁이 막을 내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들이 정말 급속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죠? 미국은 어떻게 할지는 이미 작년 11월 달에 발표했던 NSS 국가안보 전략에 다 실어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서 철수할 것이고 중동에서 발을 뺄 것이다.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저자의 가장 큰 불안감, 즉 유럽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유럽 연합군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안보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우리가 익숙한 시나리오들을 되게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에 다시 한번 얹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점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가정과 질서에 위태롭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하고 지금 국경을 맞대고 지금 몇십 년째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약점은 결국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압박을 버티고 자국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독재자라는 존재, 핵이라는 물리력, 그리고 단호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위협받는 국가의 대응, 우리나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북한 난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걸 담당하는 기관, 인물 누군가는 이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할까라는 생각과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마인드셋의 변화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변화를 했지만 좌우간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해서 충격과 공포 그리고 당황과 무질서가 발생하는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유럽에선 이런 거 걱정하네가 아니고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러한 피하고 싶은 미래를 떠올리면서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하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불길한 그러한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시나리오가 두렵고 겁나고 생각하기도 싫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그러한 외면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질질질 끌고 와서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책이 상당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그냥 영화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보는 그러한 계기로서 이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 여유롭게 책을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 확률에 대해서 책, 그리고 인터넷, 다양한 소스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획득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이라고 하는 미래 시나리오와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